우리가 RLC 직렬 회로 이것이 2차 회로라 그래갖고 9장에서 고유응답하고 풀었습니다. 그렇죠? 타임 도메인에서 전류 흐르는 루퍼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오버 댐핑, 크리티컬 댐핑, 언더 댐핑이 일어났습니다. 그 경우하고 지금 우리가 RLC 공진 회로에서 S 영역에서의 회로를 구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S 영역을 구하고 S 영역에서 들다 본 입력 어드미턴스를 구하면은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루퍼 전류에 대한 IS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 VSS는 이미 주어진 값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Y인을 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루퍼 전류 IS를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분모가 제로로 만드는 것하고 앞에 나와 있는 2차 회로의 댐핑 종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구했냐면은 주파수 영역에서 보대 선도를 구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의 보대 선도 이 세 개를 갖다가 매칭시켜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서로 연관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구했냐면은 Y인을 구해서 Q 값에 따라서 분모를 제로로 만드는 그의 위치를 갖다가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Q가 0.5인 케이스, 그러니까 세타가 제로입니다. 폴이 요와 같이 두 개가 동시에 중건이 존재하는 케이스가 Q가 0.5인 케이스고, 이게 45도 정도 되는, 세타가 45도 된다는 것은 요 각도가 45도 됐을 때의 폴점이 위치했을 때의 Q 값을 구해보면은 루트 2분의 1이 돼서 0.707 정도의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Q가 커서 이게 허수 축상의 건이 존재하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Q가 무한대가 되는 그러한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Q가 0.5보다 더 적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리얼 축상의 폴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Q가 만약에 0.5보다 적으면은 그러니까 극점이 서로 다른 두 실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Q가 제로로 수렴하면요. S1, S2 두 개의 건이 존재하는데 하나의 건은 제로에 수렴하고 하나의 건은 무한대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원점을 향해서 가고 하나는 무한대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Q 값에 따라서 분모가 제로로 만드는 극점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점에 하나 있고 무한대에 하나 있다가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가 여기 이따가 Q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얘는 증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에 있는 폴점은 감소를 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둘이가 가까워지다가 Q가 0.5가 되면 딱 만나게 돼요. 두 폴이 만나서 중건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Q가 더 커지면은 이제는 복소건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점이 이동을 하게 돼요. Q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서 Q가 루트 2분의 1 되는 순간에 보면은 폴점의 위치가 원점에서 이루는 각도가 45도 되는, 45도 되는 케이스가 보대 선도에서 어떤 케이스 있어요? 오버슈트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 크기인 케이스죠. 그렇죠? 이 45도가 상당히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45도 이상이 되면 오버슈트가 발생을 하고 그것이 Q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제 오메가 축상의 폴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케이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타임 도메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S 도메인에서 폴점이 만들어지면 타임 도메인에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2차 IT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구하면 이 회로에서 이미 9장에서 다 했습니다. 이 회로에서 IT에 대한 미분 방식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구하여서 dt분의 d 대신에 라지 t를 대입을 해요. 그 미분 방정식의 dt분의 d에 대해서 미분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d의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두 건이 방정식의 두 건을 찾아보면은 서로 다른 두 실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흑원이 존재하는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신근일 때는 오버댐핑, 중근일 때는 크리티컬 댐핑, 흑원일 때는 언더댐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D의 2차 방식의 두 건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S 영역에서의 폴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RLC 직렬회로에서 RT에 대한 미분 방식을 구해서 그 DT분의 D 대신 라지 T를 넣으면은 D에 대한 2차 방식이 되는데 그 D에 대한 2차 방식 건이나 RLC 직렬회로의 S 영역에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것의 IS에 대해서 풀게 되면은 폴점이 나타나는데 그 폴점의 위치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Q가 0.5보다 적다는 것은 타임 영역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Q가 0.5보다 적으면은 오버댐핑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오버댐핑이 일어난다면 프리퀀시 영역에서는 왜 돼요? 크기에 대한 보대선도 생각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에 있는 얘에 대한 크기에 대한 보대선도라는 것은 얘 곱하기 얘가 되는데 앞에 SC에 대한 거는 나중에 어차피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빼버리고 뒤에 있는 얘에 대한 보대선도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기에 대한 보대선도인데 어떤 거냐 하면은 Y인에서 SC를 나누는 값에 대한 보대선도입니다. Q분의 1에 S 나누기 오메가 D 플러스 S 나누기 오메가 제로에 닿아서 분의 1이 이러한 케이스에 대한 보대선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Q가 0.5보다 적다는 것은 폴이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존재할 거니까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1 플러스 S파 S1 1 플러스 S 나누기 S2 분의 1이라는 꼴로 바뀝니다. 그래서 S1이라는 포인트에서 이게 S1보다는 오메가 1이 낫겠네. 오메가 1, 오메가 2라면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 사이에서 두 분 꺾입니다. 보대선도를 그러면은 오메가 1이 될 때까지 쭉 일정하게 오다가 오메가 1이라는 포인트에서 20dB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2가 되면은 두 개의 폴점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마이너스 40dB 파 디케이드로 감소를 해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폴점에서 두 번 꺾인다는 거죠. 자, 타임 영역에서는 오버댐핑이 되고 주파수 영역에서는 두 번 꺾이는 보대선도의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댐핑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떤 T에 따라서 IT의 파형을 그려보면 어떤 초기치 I0에서 최종치 IF로 이렇게 감소를 할 건데 감소하는 포양이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처음에는 두 개의 시상수 여기에 있는 폴점에 두 개가 영향을 미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원점에 가까운 폴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 1에 의해서 응답이 나중에 가서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오메가 2보다는 오메가 1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향이 타임 도메인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같이 2차 회로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보니까 전달 함수가 폴이 두 개가 존재하더라. 그런데 모양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전 주파수 영역이 아니고 전체가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꺾이는 부분까지만 생각한다면 이 보대선도를 갖다가 이와 같이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뒤에 두 번 꺾이는 거 생각 안 하겠다는 거죠. 왜? 관심 바뀌니까. 그러니까 한 번 꺾이는 것만 생각하겠다고 한다면 저 회로가 뭐로 바뀌냐면 1차 회로로 바뀝니다. 왜? 폴이 한 개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와 같은 전달 특성이 폴이 하나 있는 폼을 만들어지고 1차 회로로 바뀌니까 타임 영역으로 가면 어디 돼요? 1차 회로가 되는 거니까 타임 콘스탄트가 시상수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시상수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오메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폴이 두 개 있을 때
원점에 가까이 있는 폴이 전체 회로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크다. 그래서 얘가 우선극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1이 전체 회로에 두 개의 폴이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폴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메가1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서서히 이제 Q가 증가를 해서 중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냐 하면은 Q가 증가하면은 요 두 개 있는 폴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움직이니까 보대선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오메가2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짧은 영역에서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Q가 0.5가 되는 순간 중건이 됩니다. 그렇죠? 중건이 되는 거니까 포인트가 중간쯤 와서 이렇게 중간까지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40dB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 포인트가 되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오메가 제로인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Q가 2분의 1인 케이스, 0.5인 케이스에는 보대선도가 이러한 것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요. 타임 도메인에 대해서는 Q가 0.5가 되면은 크리티컬 댐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S 영역에서의 폴점은 중건으로 존재하게 되고 보대 선도는 하나의 오메가 제로라는 포인트에서 갑자기 40dB로 떨어지고. 근데 실제 그림을 왜 됩니까? 실제 그림을 그리면 이것이 쭉 오다가 이렇게 떨어질 건데 여기서 떨어지는 약 크기가 6dB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폴이 이렇게 두 개 있을 때는 3dB 떨어지는데 두 개가 만나기 때문에 6dB가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Q가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Q가 0.6 이런 식으로 쭉 가서 Q가 0.7 루트 2분의 1 될 때까지 보면은 점차적으로 요 6dB가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Q가 루트 2분의 1이 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보대선도를 걸 때 Q가 루트 2가 2분의 1이 되면 제타도 루트 2분의 1이 돼서 0.7 똑같아지는 거 켜 있어요. 그때가 왜 되느냐 하면은 3dB만큼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돼요. 이때가 Q가 루트 2분의 1인 케이스입니다. 그때가 폴점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은 45도를 이루는 요점에 폴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Q가 0.5보다 Q가 크고 루트 2분의 1보다 적을 때까지는 뭐냐 하면은 언더댐핑입니다. 그렇죠? 자, 언더댐핑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우리가 언더댐핑의 전류 파형을 그리게 되면은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로 떨어진다 그랬죠. 그쵸? 그런데 지금 보면은 0.5에서 Q가 0.2가 되면요. IT가 어떤 모양이 있냐면은 E에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 T에 A의 코사인에 오메가 DT 플러스 어떤 세타만한 각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코사인으로 변하는 주파수가 오메가 D고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하는 레이트가 시그마 제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요. 시그마 제로는 굉장히 크고 오메가 D는 굉장히 작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45도 이전에 있다는 것은 시그마 제로가 큰 영역이고 오메가 D가 작은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하는 사인, 코사인 웨이브로 변하는 주파수는 굉장히 적으니까 천천히 변해. 굉장히 완만하게 변하는데 익스포넨셜 감소하는 거는 순식간에 감소를 해버리죠.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 뭐해? 그냥 떨어져 그냥 쭉. 왜? 익스포넨셜 빨리 떨어지니까. 그래서 모양을 가만히 들다 보면은 크리티컬 댐핑하고 거의 유사한 모양이 됩니다. 식으로 보면은 언더 댐핑인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여가가 없어. 왜?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는 굉장히 느려. 그렇지 굉장히 천천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떨어지는 앰플리튜드의 폭을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빨리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 자체는 수식 자체는 언더댐핑인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크리티컬 댐핑하고 거의 유사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요 모양하고 요 크리티컬 댐핑 모양하고 보대선도에서 이게 언더댐핑이지만은 모양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즉 오버슈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오버슈트가 안 일어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Q가 0.2분의 1보다 커지면 얘보다 증가를 하게 되면은 보대선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오버슈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위로 올라가면요 시그마 값이 감소하고 오메가 T가 증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빠르고 감소하는 것은 천천히 떨어져. 그럼 뭐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떨어지는 거는 앰플리튜드가 떨어지는 파워만 천천히 떨어지고 왔다 갔다는 오실레이션 일어나는 것 주파수는 굉장히 빠르고 하니까 지금처럼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최종값부터 이렇게 더 지나간 양을 갖다가 우리는 오버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임 영역에서도 오버슈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치를 통과해서 넘어가는 값이 존재하면 오버슈트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버댐핑이나 크리티컬 댐핑은 뭡니까? 초기치에서 최종치까지 그냥 쑥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 쑥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언더댐핑에 대해서 오버슈트가 발생했다는 것은 최종치보다는 일단은 크로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케이스예요. 에너지 관계로 보면은 L과 C에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Q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 뭐 해야 돼요?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은 이 폴들이 제 오메가 축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그마 제로 값은 점점 감소하고 오메가 D는 점점 증가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앰플리튜드가 감소하는 레이트가 점점 감소하는 거니까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져요. 굉장히 오랫동안 오실레이션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Q가 무한대로 가면 뭐 해야 돼요? Q가 무한대로 가면 오버슈트가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게 되면 이게 떨어지지가 않죠. 이 사이에 이 두 개, 제 오메가 축상의 폴점이 있으면 시그마 제로가 제로예요. 즉, 앰플리튜드가 감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웨이브로 왔다 갔다 그냥 하는 LC 공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LC 공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이 무한대로 간다는 게 뭡니까? LC 공진이 일어나면은 전달함수 yn in s의 분모가 제로로 가서 전체의 크기가 무한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전체의 크기가 무한대로 된다는 것은 입력이 제로라 하더라도 출력은 나오는, 즉 여기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아도 자체 내에서 IT가 발생하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L과 C에 갖고 있는 초기 전압값이 변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하나 풀게요. 자, RLC 직렬 공진 회로가 아닌 모양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인덕터를 갖고 회로적으로 등가 회로를 그리게 되면요. 인덕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덕터라는 것은 코일을 감은 거예요. 홀처럼 도선을 이렇게 감은 형태니까 도선 자체에 저항이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그래서 그 도선의 저항도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L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상적인 L이 있고 그 다음에 그 L, 코일이 갖는 어떤 저항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회로로 표시할 때는 이와 같이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RS가 매우 작은 값이다. 이 정도로 두고요. 그 다음에 C라는 것이 있으면 어떤 C라는 캐패시터가 있으면 이 캐패시터의 등가 회로는 우리가 회로 이론에 적용하는 등가 회로는
이상적인 C가 있고요. 아무리 안에 유전체가 돼가 절연체라 하더라도 리키지 커런트가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 성분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중에 있는 C를 갖다가 회로 이론에 적용하는 회로적으로 등가회로를 넣게 되면 C와 병렬로 저항이 하나 달리게 되고 이 저항값은 매우 큰 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주어진 회로는 어떤 회로냐 하면은 실제 우리의 저항값, 그 다음에 인덕터, 실제 캐피시터를 달았는데 그러면은 인덕터에는 이와 같은 저항이 달리게 될 거고 저항하고 인덕터가 달리는 회로로 바꿔야 되고 C 대신에 얘를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없죠, 지금. 얘는 왜 없나 하면은 여기에 비록 달린다 하더라도 R1이라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R1에 흡수시키면 돼요. 직렬이니까 두 개 더 하면 된다고. 그러다 더해봐야 아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뜬 값이라 그랬죠? 더해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튼 의미가 있다면 더했는 값이 R1이고 의미가 없으면 무시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무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R2라는 저항이 1kΩ짜리 달렸을 때 RLC 직렬 회로를 만들었는데 C의 등가 회로를 쓰다 보니까 R2가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R2가 달렸을 때 이 회로에 공진 주파수하고 공진일 때 입력 임피던스 G인 값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공진 주파수를 찾기 위해서는 J 오메가를 구해야 됩니다. 오메가일 때 입력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니까 R1의 임피던스는 R1, L의 임피던스는 왜 돼요? J 오메가 L이 되고 그 다음에 R2와 J 오메가 C분의 1의 병렬로 달려있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은 R1 플러스 J의 오메가 L 플러스 얘는 1 플러스 J의 오메가 R2C분의 R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복소수니까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부는 R1 쪽으로 넘어가면은 R1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R2C의 자성분의 얘의 공역 복소수가 곱해지는 거니까 그냥 R2만 남게 되고요. 플러스 J 오메가 L 허수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R2C의 전체의 자성분의 오메가 R2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분모의 실수화를 시키면은 얘 더하기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어떻게 하기가 빠졌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공진주파수라는 것은 허수부의 크기가 제로 되는 케이스니까 오메가 제로는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신에 오메가 제로를 넣었을 때 제로 값이 돼야 되니까 오메가 제로 L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자성 R2의 자성 C의 자성분의 오메가 제로의 자성 R2 곱하기 C가 제로가 되어야만 됩니다. 자, 이걸 오른쪽으로 넘고 분모는 왼쪽으로 가서 곱하면은 오메가 제로 L에다가 1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자성 R2의 자성 C의 자성은 오메가 제로의 자성 R2 곱하기 C 제로 제곱이 아니죠. 제곱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메가 제로가 아니면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오메가 제로가 제로일 때도 만족을 합니다. 그렇죠? 오메가 제로가 제로라는 뜻은 뭡니까? 인가되는 입력 전원이 DC라는 거예요. 그럼 DC를 인가했을 때 임피던스가 허수부가 나올 수가 없죠. 왜?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제로. 캐패시터는 오픈 서킷가 되어버리니까 무조건 실수밖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C는 제외예요. 제외니까 오메가 제로가 제로 되는 거는 빼버리면 얘하고가 약분이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자성에 R2의 자성 C의 자성은 R2C가 되는 겁니다. L이 빠졌네.
따라서 오메가 제로의 자성, R2의 자성, C의 자성은 L을 1로 나누고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니까 R2C 나누기 L 마이너스 1. 따라서 오메가 제로의 자성은 오메가 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또 안 되죠, 그렇죠? 주파수가 음으로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 루트 R2의 자성, C의 자성 분의 R2C 나누기 L 마이너스 R2의 자성, C의 자성분의 1 루트 R2 여기서 빠졌네. 그렇죠? 이걸 내가 중간에 생략하려는 바람에 얘가 보면은 1 플러스 오메가 자성 R2의 자성 C의 자성분의 R2의 1 마이너스 J의 오메가 R2C거든요. 열어서 가면은 R2가 되는데 이렇게 곱해 들어가면은 오메가 R2의 자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R2의 자성. 그래서 약분되고 C가 내려오니까 LC분의 1 마이너스 R2C분의 1의 전체의 자성. 또 L이 얼마냐 하면은 L이 10mH 헨리 10의 마이너스 2성 C가 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 분의 1 마이너스 R2가 10의 3성 C가 10의 마이너스 6성 분의 1의 자성. 얘는 10의 8성이 되고요. 얘는 10의 6성이 되죠. (10의 8성에서) (10의 6성을) 빼도 (10의 8성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의 4성 레디안 파세크가 공진 주파수가 된다. 그 다음에 그때의 G 값을 구하면 뒤에 허수부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허수부가 제로 되도록 주파수를 구했으니까. 그래서 앞에 실수만 구하면 돼요. R1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자성에 R2의 자성에 C의 자성분의 R2. 그러니까 1kg 더하기. 자, 오메가 제로가 10의 4성. 그러면 10의 8성. R2가 10의 3성이니까 10의 6성. C가 10의 마이너스 6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2성. 그럼 전체를 하면은 100이 나오죠. 그래서 1 플러스 100은 100이고 100을 R2로 나누고 R2가 1kg이니까 1kg을 100을 나누면 15ohm이 됩니다. 따라서 거의 1kg이 된다. 이 말은 R2의 영향이 미미하다. 자, 만약에 R1이 15ohm이면 G는 20ohm 됩니다. 그렇죠? 15ohm에다가 10ohm을 더하는 거니까. 그때 R2의 영향은 있다. 그래서 캐패시터에 달리는 병렬로 달리는 저항 R2의 영향은 실제 우리가 끄집어보니까 10ohm이라는 저항으로 원래가 갖고 있는 저항보다는 100분의 1로 줄어서 오더라. 그래서 앞에 있는 R1이 매우 큰 저항일 때는 R2가 있으나 없으나 회로가 변함이 없고 R1이 굉장히 적을 때는 R2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로에서 내가 뭘 구하려 하면은, 이거는 이제 쉽게 우리가 구했고요. 퀄리티 팩터 Q가 얼마 되는지를 한번 구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RLC 직렬 회로에서는 공식 그대로 유도를 해서 이었어요. 그렇죠? 이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얘가 갖고 있는 퀄리티 팩터 Q를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Q의 정의가 어떻게 됐냐면은 2파이 곱하기 분모가 뭐가 들어갔냐면은
R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 한 주기 동안 R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이니까 얘가 소모하고 얘도 소모해요. 얘를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R1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 더하기 R2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을 구해서 한 주기 동안 계산한 양분의 L에 저장된 에너지와 C에 저장된 에너지를 합해서 그것이 최대값이 되는 포인트인데 L에서 저장되는 에너지하고 C에서 저장되는 에너지의 합은 어디서 최대가 되느냐 하면은 공진 주파수일 때 최대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는 거니까. 따라서 L과 C에 저장된 에너지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공진 주파수가 되어야만 된다. 따라서 우리가 Q를 구할 때는 원래 공식에서 조금 바꿔지면요. 공진 주파수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데서 R에서 소모하는 R에서 한 주기 동안 소모하는 에너지 분의 저장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공진 주파수라는 조건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공진 주파수에서 R에서 소모하는 한 주기 동안의 평균 전력하고 에너지, 소모 에너지하고 LC에서 저장하는 저장 에너지가 와라.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진 주파수니까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인 케이스입니다. 즉, 구해보니까 10의 4성 레디안 파세크인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타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옮길 수가 있죠. 그쵸? 회로를. 어떻게 옮긴다? VS의 J 오메가 제로라는 항으로 바뀌고 페이즈가. 그 다음에 R이라는 저항이 있고 L은 J의 오메가 제로 L이라는 임피던스로 바뀌게 되고 C는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C분의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R2라는 저항이 이렇게 달리게 되는 케이스인데 크기가 얘는 10의 3성 얘는 J의 오메가가 10의 4성 L이 10의 마이너스 2성이니까 100 10의 자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제로가 10의 4성 C가 10의 마이너스 6성 10의 마이너스 2성의 역수니까 역시 마이너스 J의 10의 자성 R2는 10의 3성 단위 오음은 다 빠졌습니다. 있고 여기 흐르는 전류 페이지를 V라고 두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C 페이지로 두겠습니다. 그래야만이 IT를 구하면 L에 저장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고 여기에 VCT를 구하면은 C에 저장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들다 본 G인이 얼마였죠? G인 J 오메가 제로가 그냥 1kΩ이 됐을 거예요. 거의 더하기 10이었는데 10은 무시되었어. 허수분은 왜 제로죠? 공진축 파수니까.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VS를 갖다가 VS로부터 I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I는 G인의 J 오메가 제로분의 VS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10의 3성분의 VS라는 페이지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VS를 갖다 주어줘도 좋아요. VM의 세타 V 이렇게 주어지면은 I의 페이지는 10의 3성분의 VM의 세타 V 이렇게 VS와 I의 페이지는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고 위상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I의 페이지를 구했으니까 IT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IT는 10의 3성분의 VM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V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CT를 구하려고 하면 VC의 페이지를 구해야 되니까 VC의 페이지는 10의 3성하고 마이너스 J 10의 4성하고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 I라는 전류가 흘렀을 때 나타나는 전압이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100의 옴하고 10의 3성 옴하고 병렬 회로에다가 I의 페이지를 곱하면 됩니다. 10의 3성 마이너스 J의 10의 4성 분의 마이너스 J의 10의 5성의 I는
10의 자성을 나눌까요? 3성이 되고 10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크기가 루트 100 플러스 1이니까 101 분의 10의 3성. i의 크기가 10의 3성분의 vm. 페이지는 원래 i의 페이지 세타 v에다가 마이너스 j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90도. 밑에의 페이지는 10분의 1입니다. 그쵸? 10분의 1인데 마이너스 값이 분자로 올라오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아크탄젠트 0.1이 될 겁니다. 자, 100이나 갖다 보면은 얘가 10의 자성이 될 거니까 10 없어지니까 VCT는 VM의 VC의 페이지는 VM의 세타 V 마이너스 90도. 왜냐하면은 아크탄젠트 0.1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셨죠? 보대선도 그럴 때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쵸? 5.7동강 나오는 거니까 저는 뭐 0이라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T는 VM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마이 플러스 세타 V 마이너스 90도니까 이게 마이너스 90도를 없애려고 그러면 사인으로 바뀝니다. VM의 사인의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V. PR1부터 구할까요? PR1은 R1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I 흐르는 전류 I의 페이지의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R1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 R1이 10의 3성 I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얘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10의 6성분의 VM의 제곱 2분의 1 10의 마이너스 3성 곱하기 VM의 자성. 그 다음에 PR2는 왜 돼요? R2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R2분의 VC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의 3성분의 VC의 크기가 VM입니다. VM의 자성. 따라서 PR의 토탈은 R1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 더하기 R2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을 하면은 얘 더하기 얘니까 10의 마이너스 3성 VM의 자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소모하는 평균 전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L에서 저장되는 에너지 WL은 2분의 1 L 곱하기 IT의 자성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L이 10의 마이너스 2성 IT 얘의 제곱이니까 10의 6성분의 VM의 자성의 코사인 자성의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V. 오메가 C는 2분의 1 C의 VCT의 자성은 2분의 1 곱하기 C가 얼마냐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6성 VCT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VM의 자성에 사인 자성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V. 따라서 오메가 저장된 에너지는 L에 저장된 에너지와 C에 저장된 에너지를 합하면 된다. 자, 얘도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여기서 10을 나눠야 되죠. 이걸 다시 한번 구할게요. 자, VC의 페이지는 마이너스 J100과 J1000 병렬값에다가 I의 페이지를 곱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J1000이 아니고 1000. 그래서 1000 마이너스 J 100분의 마이너스 J의 10의 5성 곱하기 I가 10의 3성 VM의 세타 V. 100을 나눴으니까 10 마이너스 J분의 마이너스 J의 10의 3성 10의 3성 VM 세타 V. 야고 없어지고 크기는 110분의 1 V에 세타 V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아크탄젠트 0.1.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어디가 바뀌냐 하면은 얘가 바뀌었죠. 그죠? 얘는 VC 2분의 1 10의 3성 이게 10의 자성이 또 붙네. 10의 자성을 또 나눠줘야 돼. 여기 틀렸네. (2분의 1) 10의 5 마이너스 5승의 VM의 자성. 그러니까 RT에서 손만한 에너지는 거의 없어지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메가 L은 됐고 오메가 C는 여기에다가 10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8성, 얘도 10의 마이너스 8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의 VM의 자성에 코사인 자성 플러스 사인 자성은 1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퀄리티 팩터 Q는 2파이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오메가 제로 분의 1 한 주기 동안이니까 오메가 제로 분의 1 곱하기 2분의 1 10의 마이너스 3성 VM의 자성 플러스 2분의 1 10의 마이너스 5성의 VM의 자성 분의 2분의 1 10의 마이너스 8성 VM의 자성. 얘는 무시되고요. 얘에 비해서 작다고 보고 VM 자성 없어지고 얘가 10의 4성이니까 얘가 10의 마이너스 4성입니다. 10의 마이너스 4성하고 얘하고가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가 여기 또 빠졌네. 7성이 되는 거니까 이거하고 없어지면서 얘가 10의 마이너스 1성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2분의 1 없어지고 2파이 없어지니까 퀄리티 팩터는 0.1 된다.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같은 RLC 직렬회로가 아닌 케이스도 퀄리티 팩터는 공식대로 그대로 풀어막하면 됩니다. 그래서 R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에다가 한 주기를 곱하고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라는 한 주기를 곱하고 그 다음에 L에서 저장되는 에너지 더하기 C에서 저장되는 에너지를 합하면은 이게 앰플리튜드가 서로 다르게 나오면은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 잘. 두 개 더해갖고 코사인하고 사인항이 사라져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살아있으면은 조금 곤란하다. 그러면 진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대로 저장되는 에너지 값을 구해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회로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충 되게끔 이렇게 어프로시메이션을 합니다. 하고 대충 값이 Q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뭐가 Q가 0.1이 아니고 0.1073 뭐 이렇게 뒤에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충 Q 값을 알면 됩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가 타임 도메인이나 주파수 영역에서 Q 값에 따라서 파형이 변했는데 Q가 그 사이사이가 구하는 게 아니고 덤성덤성 변했을 때 크기가 달라졌죠. 그렇죠? 두 실근, 중근, 허근이 가더라도 루트 2분의 1보다 적으냐 크냐를 따지는 거지 무엇이 0.1일 때 하고 0.01일 때 하고 뭐 이 차이는 별로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Q 값을 0.1 건방만 구하면 되는 거지 0.1 뒤에 뭐 3, 1, 5 뭐 이때까지 필요 없다는 거죠.